검은 화산암이 에메랄드빛 바다와 격렬하게 부딪히는 제주의 해변은 마치 거대한 수묵화 같았다. 강지훈은 값비싼 리넨 셔츠에 소매를 무심하게 걷어 올린 채 이 모든 풍경을 지루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강제적인 휴가. 비서실장이 그의 건강을 염려하여 거의 등 떠밀다시피 보낸 곳이었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여전히 서울의 빌딩 숲과 숫자들의 전쟁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 휴식이란 사치이자 나약함의 다른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자가 여전히 건재하는 한 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다. 경쟁사 대한건설의 회장 한만식.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훈의 턱선이 날카롭게 굳어졌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 지난 10년을 전력으로 달려왔다. 주변의 소음이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외침, 그리고 멍청한 사랑 노래.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곳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무의미한 풍경에서 벗어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바다 한가운데 한 점에 고정되었다. 패들보드를 타던 한 여자가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서툰 초보자의 몸부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더 절박해졌고 보드는 거친 파도에 뒤집혀 멀리 떠내려갔다. 여자의 몸은 날카로운 바위들이 널려있는 해안가 쪽으로 빠르게 떠밀려오고 있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눈치채지 못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몸은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였다. 그는 신고 있던 값비싼 가죽 샌들을 벗어 던지고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셔츠를 순식간에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거친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가녀린 실루엣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몇 번의 힘찬 스트로크만으로 그는 금세 여자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생각보다 더 위태로워 보였다. 짠 바닷물을 잔뜩 마신 듯 거칠게 기침을 하면서도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지독한 오기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요. 몸에 힘을 빼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여자는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그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다. 그녀를 끌고 해변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지훈은 꾸준한 자기관리로 다져진 탄탄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모래사장 위로 끌어올렸을 때 몇몇 사람들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몰려들었다. 지훈은 그들의 시선과 호들갑스러운 걱정을 무시한 채 여자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그녀는 팔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 외에는 괜찮아 보였다. 괜찮습니까? 그가 물었다. 여자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지훈이 예상했던 감사 인사 대신 그녀는 약간의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구해달라고 했나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지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그녀의 반응은 지훈이 평생 겪어왔던 모든 것들과 달랐다. 그의 이름과 지위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이거나 아첨을 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조차 빚진 기색 하나 없이 꼿꼿했다. 지훈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는 불쾌함도 잊은 채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자유분방한 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눈빛. 그랬다면 좋았겠군요. 다음번에는 바위와 직접
단판을 지어보시죠. 지훈이 빈정거리듯 대답했다. 그의 말에 여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지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해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의 옷차림, 그리고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냉정한 분위기. 아저씨야말로 휴가 온 사람 같지는 않네요. 무슨 회사라도 말아먹고 도망친 사람처럼 보여요. 그녀의 도발적인 말에 지훈은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옆자리를 툭툭 쳤다. 앉아요. 어차피 옷도 말려야 할 테니. 여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옆에 거리를 두고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다. 서연, 한서연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요? 지훈, 강지훈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성을 제외한 이름만을 나누었다. 마치 이곳 제주에서는 에이펙스 그룹의 총수도 대한건설 회장의 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처럼. 예술가인가요? 지훈이 그녀의 손에 묻은 희미한 물감 자국을 보며 물었다. 서연은 놀란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조각을 해요. 돌이나 금속 같은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다루죠.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였다. 그 모습은 지훈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 마음에 드는군요.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사업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영원히 지속될 제국을 건설하는 일이었다.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은 어딘가 닮아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냉혈한처럼 생긴 사람이 그런 말도 할 줄 아네요.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그리고 세상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꿈에 대해 말했다. 지훈은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자신의 속내를 조금씩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그 무게에 대해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지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덧 해가 붉게 물들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찼다. 그 환상적인 풍경 속에서 지훈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와 증오를 잊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옆에 앉은 여자 한서연의 웃음소리와 자유로운 영혼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의 굳게 닫힌 세상에 예고 없이 나타난 균열과도 같았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구해줘서 고마웠어요. 아저씨. 그 미소에 지훈의 심장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마주섰다. 아저씨라는 호칭은 거슬리는군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대표님? 그녀가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그냥 지훈이라고 불러요.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은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지훈 씨. 그럼 언젠가 또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서 해변을 따라 걸어갔다. 지훈은 그녀의 모습이 주황빛 노을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떠나고 나자 다시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와 처리해야 할 업무 보고가 수십 개 쌓여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상하게도 조급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한서연이라는 낯선 이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오늘 만난 이 여자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서울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 그것이 운명의 장난이 될지 아니면
지독한 악연의 시작이 될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카페처럼 펼쳐지는 에이펙스 그룹 타워의 최상층. 강지훈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잿빛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눈부신 노을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다. 그의 손에 들린 차가운 커피잔의 감촉만이 이곳이 냉혹한 현실임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없는 동안 밀린 수많은 보고서와 결제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의 비서인 조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대한건설 측에서 저희 드림시티 프로젝트 부지의 환경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차에 대답했다. 예상했던 바다. 한만식 회장의 방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군. 법무팀에 대응을 맡기고 우리 쪽 홍보팀에는 프로젝트의 친환경 기술을 강조하는 자료를 배포하도록 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일상으로의 복귀는 빠르고 완벽했다. 그는 다시 에이펙스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전략가 강지훈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한구석에서는 제주의 뜨거운 모래 위에서 만났던 길들여지지 않은 눈빛의 여자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업무 지시를 마친 그는 조 실장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명령을 내렸다. 사람을 한 명 찾아줘. 이름은 한서연, 직업은 조각가다. 조 실장은 유능했다. 단서라고는 이름과 직업뿐이었지만 그는 반나절도 되지 않아 성수동의 한 낡은 공장을 개조한 작업실을 찾아냈다. 지우는 그날 오후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용접 소음과 쇳가루 냄새가 가득한 그의 세계와는 완벽하게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보호 안경을 쓴 채 거대한 철판과 씨름하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긴 왜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언젠가 또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그 언젠가를 오늘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먼지 쌓인 작업대에서 아무렇지 않게 한쪽을 손으로 쓱 닦아내고는 그 위에 걸터 앉았다. 그날 이후 서울의 화려함과 성수동의 거친 공기가 기묘하게 뒤섞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서연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녀를 VVIP만 출입할 수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고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장 좋은 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서연도 곧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세계에 적응했다. 그녀는 값비싼 음식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고 어려운 클래식 음악 앞에서도 지루한 기색 없이 자신만의 감상을 이야기했다. 반대로 서연은 지훈을 자신의 세계로 초대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동묘의 벼룩시장을 누비며 오래된 물건들에서 예술적 영감을 찾았고 새벽의 가락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과일을 고르는 법을 알려주었다. 지훈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소란스럽고 활기찬 풍경 속에서 자신이 점차 무장해제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있을 때면 에이펙스 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는 동안에도 두 거대 기업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다. 한만식은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컨소시엄에 참여한 해외 투자사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아펙스 그룹의 재무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로비스트를 동원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대한건설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반면 에이펙 그룹의 주가는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긴급 임원회의에서 한만식의 교활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전략을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적인 경쟁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복수극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지우는 습관처럼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밝은 목소리는 그의 지친 신경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아직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돌부처가 되겠어요. 그녀의 농담 섞인 걱정에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에게 서연은 이 숨막히는 전쟁터 속 유일한 안식처이자 오아시스였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지? 어느 날 밤 한강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지훈이 불쑥 물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서연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냥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그분의 인형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녀의 대답에서 지우는 어렴풋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 역시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다. 다만 한쪽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한쪽은 그 그림자를 되찾기 위해 싸운다는 점이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깊게 묻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아픈 과거와 복잡한 배경을 캐묻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 위에 세워진 성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성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을. 며칠 후 지우는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투자 설명회에서 결정적인 방역에 성공했다. 그는 한만식이 퍼뜨린 루머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이터를 제시했고, 오히려 대한건설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암시를 흘리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한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승리의 순간 그는 가장 먼저 서연과 함께하고 싶었다. 그녀의 작업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사랑과 복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투자 설명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강지훈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달콤한 휴식과도 같았다. 그는 승리의 여운을 한서연과 나누기 위해 그녀의 작업실을 찾았다. 쇳가루와 기름 냄새 대신 은은한 와인 향이 감도는 작업실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 지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와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나마 털어놓았다. 물론 그 복수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였다. 서연은 그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어떤 동정이나 판단 없이 그의 상처를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평온함을 느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지옥 같은 싸움이 끝난 뒤에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싹 텄다. 그 행복에 대한 갈망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다음 날 지우는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 위해 작업실 앞에서 기다렸다. 그때 서연이 익숙하게 운전석에 올라타는 차를 보고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제는 단종되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어지간한 재력가도 쉽게 소유하기 힘든 차였다. 무명 조각가의 재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차가 아주 멋지군. 그가 차에 올라타며 무심한 척 물었다. 서연의 어깨가 순간 굳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아, 그냥 오래전에 받은 선물이에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처분하기가 귀찮아서. 그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의 부자연스러움은 지훈의 머릿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퍼즐의 첫 조각이 잘못 맞춰진 듯한 위화감을 지울 수 없었다. 의심의 조각들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나타났다.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아버지라는 발신자를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며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지훈의 자리까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잔뜩 날이 서 있는 그녀의 표정과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려는 모습은 평범한 부녀 간의 대화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죄송해요, 그냥 집안일이라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애써 밝은 척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상황과 그녀의 값비싼 차 그리고 가족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던 모습들이 뒤엉키며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녀의 첫 개인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찾아왔다. 지훈은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는 최고 수준의 갤러리 대관부터 홍보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순수한 호의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고맙지만 이건 내 힘으로 하고 싶어요. 당신의 돈으로 내 꿈을 사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자존심은 존중할 만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최고급 갤러리와 계약을 마쳤고 수억 원에 달하는 전시회 비용을 스스로 해결해 나갔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논리와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하는 그에게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변수였다. 그녀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서로 모순되고 있었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어쩌면 그녀가 말하지 못할 복잡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숨겨진 재력가 집안의 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토록 평범한 예술가의 삶을 연기하는 것일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의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지만 오랫동안 단련된 사업가로서의 본능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이 그녀의 뒤에 숨어 있다는 신호였다. 한편 한서연 역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한만식과 거의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한만식은 그녀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 알아차린 듯 누구인지 밝히라며 그녀를 닥달했다. 근본도 모르는 논팽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집안 망신시킬 셈이냐. 당장 정리하지 못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불호령에 서연은 진저리를 쳤다. 그녀는 지훈과 아버지의 관계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 것이고 지훈은 그녀가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였다. 그녀는 두 세계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지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도 그렇다고 그를 떠날 결심도 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결국 강지훈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감정과 본능 사이에서 방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 실장을 호출했다. 조 실장, 한서연 씨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게. 가족관계, 재산 형성 과정, 주변 인물까지. 빠짐없이. 그리고 이건 절대적으로 비밀에 붙여야 하네. 내 개인적인 일이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랑은 잠시 접어두고 그는 다시 에이펙스 그룹의 회장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조 실장이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회장님.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얇은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류를 열어보지 않은 채 한참 동안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지도 모른다. 그가 유일하게 안식을 얻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다. 그는 두려웠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그리고 한서연을 잃는 것이. 조 실장이 놓고 간 서류 봉투는 며칠 동안이나 강지훈의 책상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여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올 것만 같았다. 지훈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독초처럼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서연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그는 문득문득 그녀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이 불안한 줄다리기를 끝내고 싶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그녀를 믿고 싶었다. 그는 서연을 클래식 음악회에 초대했다. 수많은 익명의 청중 속에서 오직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비즈니스의 언어와 거짓된 미소가 없는 순수한 공간이라면 그의 불안감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 제주에서 느꼈던 평온함을 되찾고 싶었다.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붉은 벨벳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그의 선택은 옳았던 것처럼 보였다.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홀 안을 가득 채우자 지훈은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옆자리의 서연은 눈을 감은 채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토록 순수한 영혼이 자신을 속일 리가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연초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면 그 빌어먹을 서류 봉투를 읽지 않고 파쇄기에 갈아버릴 것이라고. 그는 불확실한 의심의 조각들로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망가뜨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로 했다. 사랑은 때로 논리를 넘어선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기꺼이 그 믿음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미션 시간이 되자 그들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로비로 나왔다. 로비는 서울의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한 작은 사교계의 축소판이었다. 지훈은 이곳의 공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서연의 손을 잡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는 지금 이 순간은 나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방금 들었던 교향곡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웃는 모습을 눈에 담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는 무심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한만식 회장, 요즘 아주 기세가 등등해. 아펙스 그룹의 신도시 프로젝트를 아주 제대로 물고 늘어지고 있더군. 그 양반 일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지만 딸한테는 끔뻑 죽는다지. 그게 유일한 약점이야. 지훈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대화는 계속되었다. 저기 있군. 한 회장의 귀한 따님. 아주 어엿한 숙녀가 다 됐어. 한 남자가 턱짓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지훈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남자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웅장했던 교향곡의 잔향도, 사람들의 소음도, 서연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굉음을 내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값비싼 마세라티,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의문의 전화, 막대한 전시회 비용, 그리고 그가 단 한 번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던 그녀의 성 한서연. 모든 것이 하나의 이름 한만식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그가 위기의 순간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완벽한 가면이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의 내면을 핥히고 지나갔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그가 평생을 바쳐 파멸시키고자 했던 원수의 딸이었다.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지독한 농담을 던진 것이었다. 2부 연주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그녀와의 모든 순간을 되짚었다. 그녀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미소를 이 끔찍한 진실의 필터로 다시 해석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그녀 역시 아버지의 복수극에 동원된 하나의 말에 불과했던 것일까?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음악회가 끝나고 그녀의 작업실로 향하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훈 씨,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는 피곤해서 그래 라는 짧은 대답만을 던질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세된 로봇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작업실 앞에 차를 세운 그는 시동을 끄지 않았다. 서연이 평소처럼 작별의 키스를 하기 위해 다가왔을 때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그녀의 입술이 자신의 뺨에 닿게 했다. 그 미묘하지만 명백한 거절에 서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앞만 보며 말했다. 들어가 봐. 나중에 연락할게. 서연이 차에서 내린 후 그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 백미러로 혼란스럽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는 외면했다. 그의 차는 집이 아닌 에이펙스 타워를 향해 질주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사무실에 들어선 그는 망설임 없이 책상으로 걸어가 문제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분노도 슬픔도 없는 오직 차가운 손길로 봉투를 찢었다. 맨 첫 줄에 적힌 이름이 그의 눈에 박혔다. 가족관계부 한만식 대한건설 회장. 저주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사무실에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서류에 적힌 한만식이라는 이름을 수백 번이고 되뇌었다. 충격은 분노로, 분노는 이내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한서연의 눈동자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그녀의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그는 조 실장을 통해 국내 최대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는 블루 다이아몬드 자선 갈라에 초대장을 구했다. 이미지 관리에 목숨을 거는 한만식이 절대로 빠질 리 없는 행사였다. 그리고 그는 분명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딸을 대동하고 나타날 터였다. 그곳은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었다. 며칠 만에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다정함을 모두 잃은 채 딱딱한 사무적인 톤만이 남아있었다. 이번 주말에 중요한 자선 파티가 있는데 내 파트너가 되어주었으면 좋겠군. 그의 갑작스러운 연락과 차가운 태도에 서연은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날 밤의 냉랭함이 그저 그의 피곤함 때문이었기를 바라며 제안을 수락했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화려하고 위선적이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며 서로의 속내를 탐색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그의 옆에는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저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보일 뿐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허리를 감싼 채 연회장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는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짧게 목례를 하며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그의 숙적인 한만식을 찾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에게서 풍겨나오는 냉랭한 기운에 주눅이 들었다. 지훈 씨,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평소랑 너무 달라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어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마침내 연 회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한만식이 등장했다. 그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연 회장 반대편에 서 있는 지훈과 서연에게 가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자신의 소중한 딸이 원수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지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이끌고 곧장 한만식을 향해 걸어갔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하게 당겨졌다. 세 사람 주위로 보이지 않는 장막이 쳐지는 듯했다. 서연은 눈앞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지훈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장군처럼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적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다. 이런 강지훈 회장 아니신가? 이런 좋은 자리에서 다 뵙는군. 한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지훈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지훈 역시 가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한 회장님 좋은 일에 동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제 파트너를 소개해드리고 싶군요. 그는 옆에 선 서연을 보란 듯이 끌어당겼다. 서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절대로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두 남자가 그녀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다. 상황을 장악하고 싶었던 한만식은 지훈의 말을 가로채며 서연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는 지훈을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내 딸 서연이를 벌써 만났나 보군. 가끔 철없이 굴긴 해도 결국 돌아올 집이 어딘지는 아는 착한 아이라네. 나의 딸. 그 두 단어가 지훈의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지막 남았던 한 조각의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서연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충격받은 표정은 이제 그의 눈에 결백의 증거가 아닌 모든 것이 들통난 거짓말쟁이의 얼굴로 보였다. 사랑은 증오로 연민은 경멸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모든 감정이 소거된 텅 빈 눈빛을 보냈다. 그것은 완벽한 끝을 구하는 시선이었다. 그는 한만식에게도 서연에게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심장의 일부를 제 손으로 도려냈지만 조금의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연 회장의 소음과 화려한 불빛 속을 걸어 나오며 지훈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공허가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은 순식간에 하나의 감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만식과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그의 제국,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딸까지 모조리 파괴해버리겠다는 지독하고 선명한 복수심이었다. 이제 전쟁은 사업이 아니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자선 갈라의 밤이 지나고 서울의 새벽이 밝아왔을 때 두 사람의 세계는 완벽하게 갈라졌다. 강지훈은 에이펙스 그룹의 전략회의실 일명 워룸에서 밤을 새웠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대한건설의 주가 관련 뉴스 그리고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슬픔과 배신감은 이미 차가운 연소재가 되어 그의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지훈은 임원들을 소집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격 명령을 하달했다.
자회사 펀드를 통해 대한건설의 주식을 공매도 한다. 동시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던 대한건설의 과거 담합 입찰 자료를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해 그들의 신뢰도부터 무너뜨려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고 그 냉혹함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반면 한서연의 작업실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밤새 입었던 드레스 차림 그대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읽지 않은 메시지 목록이 떠 있었다. 모두 지훈에게 보낸 것이었지만 그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눈빛을 모든 것을 끝내버리던 그 공허한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지훈의 공격은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며칠 만에 대한건설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과거의 비리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폭로되면서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한만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워룸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한만식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었다. 서연은 이 모든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에이펙스 그룹과 대한건설의 전쟁, 그리고 그 중심에 선 강지훈. 그녀는 지훈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자신과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를 만나 해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무작정 에이펙스 타워로 찾아갔지만 로비의 보안 직원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출입을 거부당했다. 회장님께서는 중요한 회의 중이시며 누구의 방문도 받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가 알던 다정한 남자 강지훈은 이제 거대한 기업의 성벽 뒤에 숨어 그녀가 닿을 수 없는 냉혹한 지배자가 되어 있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며 물었다. 아버지, 강지훈 씨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한만식은 연이은 악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는 딸의 당돌한 질문에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놈 애비는 내 손에 모든 걸 잃은 패배자다. 그놈 역시 똑같이 만들어줄 테다. 감히 내 딸을 홀려서 내 뒤통수를 치려 해. 당장 그놈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그놈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릴 거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들은 서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서뜨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자비한 사업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 이토록 추악한 증오가 자리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버지의 눈에서 그녀는 어떠한 죄책감도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널린 서류들, 아버지의 통화 내용을 의식적으로 엿듣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금껏 외면해왔던 진실의 조각들을 제 손으로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재를 정리하던 그녀의 눈에 에이펙스 그룹 드림시티 제2구역 저지 계획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들어왔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그 안에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닌 불법적인 정치 로비 여론 조작 계획, 심지어는 공사 현장에 안전 문제를 유발하여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음모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훈이 이토록 차갑게 변해버린 이유, 그리고 아버지가 감추고 있던 괴물의 진짜 모습.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녀가 사랑했던 세상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개인적인 슬픔은 이제 더 큰 도덕적 혼란 앞에 무력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범죄 증거가 담긴 파일을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다. 침묵으로 아버지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것인가? 강지훈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한만식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궁지에 몰렸다. 그의 제국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의 찬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정계 언론계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강지훈 그 건방진 놈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아무것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터뜨리란 말이다. 그의 얼굴은 탐욕과 증오로 뒤틀려 있었다. 한만식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악랄했다. 며칠 후 한 유력 언론사에서 단독 특종이라며 에이펙스 그룹의 드림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비리 의혹을 터뜨렸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지훈 회장이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국토부 고위 관료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증거랍시고 제시된 것은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 몇 장과 위조된 자금 이체 내역서였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만식에게 매수된 관료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눈물로 거짓 자백을 했고 검찰은 즉각 에이펙스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강지훈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세상의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다. 그는 유능한 젊은 경영인에서 비리를 저지른 부패한 재벌 우이세로 낙인 찍혔다. 에이펙스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해외 투자자들은 계약 파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워룸의 분위기는 절망 그 자체였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했지만 강지훈만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스크린에 떠오른 조작된 증거들을 보며 이 모든 것이 한만식의 작품임을 직감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겁에 질린 이사들은 그에게 회장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으라고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한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위험천만한 도박과도 같은 수였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검찰 조사를 정면으로 돌파할 겁니다. 이것은 대한건설의 한만식 회장이 기획한 비열한 흠집 내기이며 이번 수사를 통해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밝히겠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그의 대담함에 경악했지만 그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고는 마지못해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이것은 회사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만약 정해진 시간 안에 한만식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강지훈 개인의 몰락은 물론이고 에이펙스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유산과 자신의 인생 전부를 이 싸움에 걸었다. 이제 그에게는 후퇴란 없었다. 그날 밤 텅 빈 회장실에서 지훈은 조 실장과 마주 앉았다. 단순히 부인하고 역공을 펼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여론과 투자자들을 단번에 돌려쓸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 한만식에 숨겨진 비자금 장부라던가 그의 약점이 될 만한 치명적인 무언가가.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훈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도시의 민낯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코너에 몰렸다. 거대한 음모의 파도가 그의 발밑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단 하나의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기적과도 같은 한 방이 절실한 순간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작업실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흙이나 금속을 만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태블릿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선 강지훈의 모습을 뜬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는 지치고 창백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세상은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무고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드림시티 저지 계획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와도 같았다. 한쪽은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이었다. 그녀는 이 비겁한 침묵 속에서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애써 외면했던 아버지의 추악한 모습이 이제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그녀의 양심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단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녀는 대한건설 회장실로 찾아가 한만식과 마주 앉았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비열하잖아요.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범죄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만식은 코웃음을 쳤다. 비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서연아. 이기는 놈이 정의가 되는 곳이지. 나는 지금 그 애송이에게 인생의 쓴맛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이다. 너는 내 딸로서 잠자코 네 자리를 지키기나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과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부녀의 정이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강지훈과 아버지 사이의 선택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와 불의 사이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거짓에 성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설령 그 파편에 자신이 맞아 갈갈이 찢어지게 되더라도 그것이 그녀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 숨겨진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가끔 자신의 성공 신화에 대해 떠벌리곤 했는데 그 안에 자신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자랑했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늘 대한건설의 창립 기념일을 중요한 번호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날 밤 한만식이 정계 인사들과의 만찬으로 늦는다는 것을 확인한 서연은 어둠을 틈타본가로 잠입했다. 유령처럼 조용한 저택의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차갑고 억압적인 어린 시절의 기억과 마주해야 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제국에 반기를 든 반역자였다. 서재에 들어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 뒤에 비밀 버튼을 눌렀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열리며 차가운 금속 재질의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기억 속의 숫자를 하나씩 눌렀다. 제발 제발.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듯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은 각종 계약서와 현금 다발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가 찾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을 더 깊숙이 넣어 안쪽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느껴졌다. 검은색의 평범한 가죽 장부. 그녀는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날짜와 이름, 그리고 액수가 아버지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정치인들의 이름, 검찰 간부들의 이름, 그리고 이번 사건의 핵심인 국토부 관료의 이름까지. 그것은 한만식의 범죄 연대기 그 자체였다. 서연은 장부를 가슴에 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그녀가 막 서재를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저택 입구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사자의 굴 한가운데서 사자의 심장을 훔친 채 완벽하게 갇혀버린 것이었다.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서연은 숨을 죽인 채 육중한 책상 뒤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 아버지는 서재에 들어와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그는 공기 중에 감도는 미세한 향수 냄새에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피곤함 때문이라 여기고는 잔을 들고 방을 나갔다. 아버지가 침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확인한 후에야 서연은 조심스럽게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저택에 자신의 과거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오직 검은 장부 하나만을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결코 그녀를 믿지 않을 터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그림자 조 실장에게 연락했다. 다음 날 아침 조 실장은 강지훈에게 작은 소포를 건넸다. 어젯밤 한서연 씨가 죽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시던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소포를 내려다보았다.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포를 열어 그 안에 담긴 검은 장부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틀림없는 한만식의 필체였다. 그날부터 알펙스 그룹의 워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지훈과 그의 핵심 법무팀은 장부에 적힌 모든 기록을 밤새도록 분석하고 실제 자금 흐름과 대조하며 증거를 구축해 나갔다. 그것은 한만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바벨탑이었다. 마침내 지훈은 자신의 손에 적의 심장을 파괴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쥐게 되었다. 그는 이제 방역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대한건설이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의 위기로 불안해하는 주주들을 달래고 회사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해외 유력 기업과의 대규모 합병 계획을 발표하려는 것이었다. 한만식은 이 발표를 통해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화려하게 부활할 생각이었다. 지훈은 그곳을 한만식의 무덤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행사장은 수많은 투자자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 선 한만식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대한건설의 비전을 역설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강지훈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지훈은 동요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있는 한만식을 지나쳐 그의 옆에 섰다. 한만식 회장님, 그 사기극 같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시기 전에 여기 계신 주주분들과 국민들이 먼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다음 순간 한만식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검은 장부의 페이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훈은 마치 유능한 교수가 강의를 하듯 장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불법 비자금의 조성 과정,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의 내역,
그리고 이번 에이펙스 그룹 스캔들을 조작하기 위해 오고 간 검은 돈의 흐름까지. 모든 증거는 한만식의 친필 서명과 함께 완벽하게 제시되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분노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합병을 위해 참석했던 해외 기업의 임원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한만식은 사색이 된 채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외쳤다. 한서연. 그 배신자 같은 년이.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지훈의 법무팀이 미리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온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와 망연자실해 있는 한만식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로 군림했던 그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만식은 욕설을 퍼부으며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강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단상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겼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 대신 깊고 서늘한 공허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했던 여자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것이었다. 승리는 너무나도 썼다. 한만식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그의 유죄 판결과 함께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대한건설은 해체되었고 부패와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지훈과 에이펙스 그룹은 이 모든 경랑의 중심에서 살아남아 오히려 더 굳건하게 바로 섰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버지의 명예회사의 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까지. 그는 부패한 거인을 쓰러뜨린 정의로운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의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목적지가 사라진 경주마처럼 그는 허무함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 사람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한서연.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가 건넨 검은 장부는 그의 복수를 완성시킨 결정적인 무기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제 손으로 심판대에 올렸다는 고통스러운 증거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희생으로 이겼다. 이 사실이 무거운 족쇄가 되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조 실장에게 그녀의 행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조 실장은 하루 만에 답을 가져왔다. 한서연 씨는 성수동 작업실을 처분했고 다음 주에 한국을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그 말에 지훈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지훈이 그녀의 작업실을 찾았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한때 그녀의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찼던 공간에는 먼지와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작품들은 모두 하얀 천으로 덮여 유령처럼 서 있었고 구석에는 포장을 마친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서연은 그 텅 빈 공간의 한가운데에 서서 마지막 남은 자신의 작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몇 주 사이에 그녀는 조금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지훈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가장 단순한 단어였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난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니까. 그게 아무것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난 떠날 거예요. 이곳에는 나를 위한 자리가 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림자와 당신의 승리 그 사이에서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 역시 제 위에서 살고 있어. 평생을 바친 복수가 끝났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군. 당신을 잃고 나니 내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가면 뒤에 숨겨왔던 진심과 연약함이 묻어 나왔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시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이 그 증거를 내게 주었다는 사실도.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고 과정은 상처투성이었지. 하지만 제주 해변에서 그리고 이 도시의 밤거리에서 우리가 나눴던 감정들.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던 순간들이었어.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떠나지 마, 서연아. 이 잿더미 위에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부모님들의 전쟁은 끝났어.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상처가 아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서로의 옆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서연 역시 울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면서도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부서졌고 너무나 깊은 상처가 남았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손의 온기가 그리고 그의 눈물 속에 담긴 진심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텅 빈 작업실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의 첫 햇살이 먼지 쌓인 공간을 비추며 두 사람의 젖은 얼굴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들은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가장 깊은 증오의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함께 맞이하는 조심스럽고도 찬란한 새벽이었다.